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결산 재무제표 이 파트를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실무 파트에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해가지고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여러분이 매매추전표에다가 입력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되는지 그런 항목들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매입, 그다음에 발행한 매입,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 그다음에 거래처, 매꽃, 이런 것들을 보셨었죠. 예전에는 요 밑에 거 계산서 합계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직계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요게 세무 2급 쪽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시험 문제 내겠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순서를 갖다 쭈루룩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처음에 우리 기초 과정 배웠었잖아요. 처음에는 프로그램 사용하시면서 기초 정보 관리라고 해서 우리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거래처 등록이라든지 거래처별 초기화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정기분, 재무제표 했었죠. 자, 그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던 것들이고요. 두 번째, 일반 전표 입력. 이거 해봤었죠? 일반 전표 입력들,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지 않은 증빙 서류들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것도 여러분이 해보셨단 말이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은 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자, 여러분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했으니 그 결과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반영된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등 부속서류 이거를 배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이 됐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됐던 다 회계 처리 있죠. 회계 처리가 다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 장부에도 반영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이 입력했던 자료가 생뚱맞은 자료들이 아니에요. 그 입력했던 자료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처럼 우리 재무제표에도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장부하고 재무제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요 장부하고 재무제표 출력하려고 그러면 우리 회계 담당자가 12월 30일 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느냐면 결산 수정분계 요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 배웠던 적 있으시죠? 기말정리상 결산 수정분계 각각의 계정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그 계정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자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산 마감이라는 파트에서 결산하기 위해서 마감하는데 어떤 걸 어디서 어떻게 마감을 처리하는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론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 표 보여드렸었죠. 써드렸던 거요. 시간이 좀 거의 많이 지났으니까 한번 다시 환경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요. 요 내용은 우리 이론상으로 배울 때 결산 마감을 이런 순서로 해요. 그거 알려 드렸던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똑같은 과정이긴 한데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감하게 될 때는 지금 이런 순서보다 더 압축돼서 더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회계 담당자는 거래를 갖다가 회계상이 거래일 때만 기록한다 그랬죠?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결합관계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합관계를 분계장에다가 분계라는 방법으로 분계한다 그랬었잖아요. 분계라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계정을 정하고 차변, 대변 결정하고 금액을 쓰는 거. 요 단계, 요 세 가지가 분계라고 그랬었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분계장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또 분계장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회계상의 거래 발생 순서대로 날짜별로 기록한 장부.
이게 분기장이라고 했죠. 분기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분기장에다가 이렇게 회계상의 거래를 1년 동안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그 분기장에는 우리가 배웠던 계정 과목인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들이 다 기록되겠죠. 그리고 이 분기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총 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전기라고 불렀죠. 총 계정 원장은 줄임말로 원장이라고도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분기장에 있었던 계정 과목들을 총계정 원장에다 몽졸이 다 옮겨 적었으니 총계정 원장에도 당연히 이 5가지의 계정이 똑같이 다 있겠죠. 자,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가 결산 때가 되면, 결산은 우리가 예비 절차, 본 절차,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절차 3가지로 나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산 얘기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제일 먼저 결산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었죠? 시산표 작성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기말 정리상 결산 수정 분기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12월 말일 날짜로 회계 담당자들이 알아서 자기가 맡은 계정들 회계 마감 처리 해줘야 된다. 마감 처리해줘야 되는 게 결산 수정 분계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결산 수정 분계 배우려고 하는 거고, 새롭게 이 결산 수정 분계를 배우는 거겠어요? 앞에서 계정별로 다 배웠던 거 그냥 다 모아놓은 거기만 하겠어요? 앞에서 배웠던 계정들 12월 31일 날 처리하라고 알려드렸던 것들 있죠? 그걸 갖다 다 모아놓은 거예요. 특별하게 새로 배우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자, 이것도 결산 수정 분기 기말 정리사항 요거를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의 이름이 재고조사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재고는 배웠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재고자산을 생각할 텐데 이 재고자산이 아니라요. 여기서 이 재고는 한자어가 달라요. 기말 정리사항 할 거 모아놓은 표 이름이 재고조사표예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느냐 하면, 지금 회계부서에 보면 인원이 규모가 좀 큰 곳에는 회계 담당자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담당자마다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기 해줘야 될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그 표를 하나 갖고서는 회계부서 미팅할 때, 회의할 때 누구시는 뭐뭐뭐 다 이렇게 이름별로 해야 될 것들을 다 이렇게 배분해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그걸 내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산 관련된 수정 분계가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 장의 종이에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2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표를 갖고 체크할 때 사용하는 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재고 조사표라고도 부른다. 회계 이론일 때나 나오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고로 알아두시라고요. 왜? 이거 나오면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틀려요. 이거 왜요? 재고조사표 하니까 상품, 제품, 원재료 창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한단 말이죠. 그 재고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죠?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렇게 결산 수정 분기가 들어가게 되면 시산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정산서, 가계할산서 한다 그랬었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을 때에도 여기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요 순서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다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순서까지도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론상에서 마감할 때 요 순서대로 흘러갔었는데, 제일 중요하게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거 있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여기 필요한 자료들 다 입력하고 여기 버튼을 F3이라는 키가 있거든요. 요거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순식간에 다 마감이 돼 버려요. 그럼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결산 절차가 너무너무 손쉽게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저기 장부가 마감이 돼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고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마감시키는지 그거를 배우고 나면 되겠죠. 자, 부터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재를 잠깐 볼게요. 교재를 볼 게 아니라 다음 거를 보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써놨으니까. 그리고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실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여기 그 결산을 하게 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수동 결산, 하나는 자동 결산.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그 결산을 정리할 때 마감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통해서 마감이 돼요. 수동 결산은 여러분이 그 각 계정별로 배웠던 계정에 대해서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차변, 대변 여러분이 분계를 해주시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수동 결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결산 그 마감 분계 있잖아요. 결산 마감 분계를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날짜는 며칠 날짜로 12월 31일 날짜로 차변, 대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것을 수동 결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이따가 보여드릴 결산 자료 입력 화면이 있어요. 결산 자료 입력 화면은 손익계산서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 요소가요, 손익계산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결산과 관련된 그 금액 입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금액만 입력했는데 해당되는 자료들 다 입력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그 F3이라고 하는 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아까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것처럼 그거예요. 얘가 전 계정이 순식간에 다 마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자동 결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자, 프로그램에서 결산은 뭐하고 뭐가 있다?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다. 수동 결산은 뭐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날짜는 12월 31일자로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차변, 대변, 회기 처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해당되는 숫자들, 금액들을 입력해주고 F3 처리하는 거다. 순서는요, 반드시 수동 결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동 결산했을 때 그 금액들을 다 반영해서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이 되거든요. 어떤 결산부터 하라고요? 수동 결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결산 수정 분계를 하기 위해서 계정들이 어떤 것들이 그 결산 수정 분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들인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통 교재에서는 여기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이다 그렇게 해서 구분한 교재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전부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만 뽑아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해놓은 거란 말이죠. 자,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이 결산 여기 분계해 줘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기말재고예요. 기말재고는 우리 기말에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우리 실사하는 거 두 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보편적으로 12월 31일 당일날 바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그래서 기말재고가 결산할 때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가 결산하게 되면 여기 기말정리사항으로 반영해야 될 그 계정이 바로 기말재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더라. 두 번째, 여러분 그 매출채권 배울 때 매출채권에는 뭐 있어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 있죠. 그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있었죠. 그것도 여러분이 12월 31일 날 내년도 대손충당금 설정해 갖고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여러분들 유형자산 배울 때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감가상각비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12월 31일 날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반드시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네 가지 지금 설명드린 거 있었죠? 기말재고, 매출채권, 유형자산, 퇴직급여 추계, 얘를 갖다가 우리가 시쳇말로 그냥 흔한 말로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4대 천왕이다. 4대 천왕 그러면 어서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니에요? 거기 절 같은 데 가면 서 있는 거,
네 가지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되게 회사에서 결산 작업을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규정 과목들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얘는 다 자동 결산이 자동 결산에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규정으로 기말재고, 매출채권, 유형자산, 퇴직급여 이 네 가지를 갖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외울 거는 아니에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런 계정들은 기말 정리사항으로 꼭 써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배웠던 것들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과부족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현금과부족 기준이 남아있다면 현금과부족 기준은 제가 임시기준이라 했어요. 가계정으로 그 잔액이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쓰는 계정이 아니라 그랬죠. 시험 문제로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12월 31일자로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는 것도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나와 있으면 그거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 환율 평가하는 거, 외환차익, 외환차손, 그 다음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손 손실 네 가지 계정 중에서 얘는 지금 12월 31일 날 사용하는 거니까 긴 거 써야 되겠죠. 환율 때문에 차이가 난다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든지 외화 환산 손실을 써야 되는 계정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가 있다면요. 근데 외화 자산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외국에 수출한 외상매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 수출했는데 돈 받을 게 원화로 받겠어요? 달러로 받겠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외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외화 부채는 뭐예요? 돈을 빌렸는데 달러를 빌렸어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됐던 장기 차입금이 됐던 우리가 그 달러를 빌렸으니 외화 부채로 남아 있겠죠. 그 환율 평가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총 7가지만 제가 정리해놨죠. 물론 더 있어요.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손익계산서에서 여기 지금 손익의 이연이라든지 손익의 예상이라든지 여기 이 항목 네 가지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지만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왜? 이걸 제대로 수행해 주지 않으면 손익계산서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가 거의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모품비, 소모품 요거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처음에 소모품을 취득할 때 소모품이라고 쓰면 자산처리법이라고 했었죠.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자산처리법이란 용어 알고 있는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처리법으로 결산 마감하는 거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 소모품비를 여기 물어본단 말이죠. 규정을 그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부가가치세 배웠는데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하는 건 아직 제가 안 가르쳐 드렸죠. 그런데 이게 왜 기말 정리사항이냐면 지금 우리는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매 분기마다 계속한다 그랬죠. 그러면 3월 31일 날짜로 3개월 동안 벌어졌던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발생했던 거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 4월 1일부터 다시 발생하는 것들 집계를 할 테니까 6월 30일이 되면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발생했던 거 또 싸그리 다 없애주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다시 집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했던 거 12월 31일 날짜로 다 없애줘야지 1월 1일부터 또 집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가 12월 31일 날 마감해야 되는 날짜에 우연히 딱 끼워 맞춰졌죠. 그래서 기말정리사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즉 이익이 확정 때에 부가가치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 다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는 것도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말정리사항으로 얘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얘는 주로 이제 세무 2급 정도에 나오는데요. 회계 1급에서는 이따가
혹시 문제가 나왔다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중요한 게 다른 것들이니까 그것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도 자, 우리 법인이요 1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손해 났으면 모를까 우리가 이익이 났다면 법인세 납부해야 되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를 갖다가 납부할 때 어떻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지 제가 이따 정리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결산정리사항 수행할 거를 말로 우선 이걸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재 잠깐 보면서 실기 파트에서 입력하는 걸 자동결산은 어떻게 입력하고 수동결산은 어떻게 입력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결산 재무제표 되어 있고 여기에 수동결산, 자동결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수동결산에서 해야 되는 계정 과목들, 그 다음에 자동결산 자료에서 입력해야 될 자료들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우리 여지껏 했던 것처럼 실기는 먼저 직접 보는 게 좀 편하죠. 그런 다음에 교재 읽어보세요. 아, 빨리 아직 안 끝났어요. 좀 기다려야 돼요. 10분 다 됐는데. 자, 그다음에 여기 수동결산 내용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수동결산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다루었던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선수수익, 미수수익 아까 제가 통으로 말씀드렸던 손익의 이용과 이상에 대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소모품 나와 있죠.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단기매매주권 통으로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구분했던 것처럼 자산 비용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쭉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요거는 이따가 입력하고 나서 같이 해보고 나서 교재 읽어보는 걸로 퉁치기로 하고요. 자, 여기 페이지 수로는 295페이지네요. 295페이지에 필수 예제 따라하기 요거를 갖다 반영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그 결산 정리사항, 결산 수정 분기해야 될 게 지금 6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거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재고 결정해야 되는 거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상품은 없어요. 물론 제조업에서도 상품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 지금 제조업에서 재고자산 그러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요거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요거는 여러분이 회계 처리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따가 여기 자동 결산 된다 그랬었잖아요. 자동 결산은 어디에서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우리가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입력했는지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에요. 제가 아까 4대 천왕이라고 했던 거 재고자산 나왔고요. 그다음에 매출채권 나왔죠.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매출채권의 1%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는데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계정이 아니에요. 얘는 계정은 계정인데 얘는 구분 계정으로 여러분이 입력하려고 코드 번호 조회하면 매출채권 그래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단 말이죠. 얘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요. 그 다음에 받을 이 두 개에 대해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따 보고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대 천왕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와 있죠. 그죠? 이것도 설정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아까 얘기 드렸던 감가상각비 있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우리 결산하는 거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4대 천왕이라고 했던 거 다 나와 있죠. 샘플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5번 보시면 단기분 미자 미수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보는 순간에 요건 바로 이제 할 거니까요. 지금 얘네들은 다 자동 결산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자동 결산부터 해야 됩니까? 수동 결산부터 해야 됩니까? 물어봤죠.
어떤 것부터 하라 그랬었죠? 수동결산부터 하셔야지 돼요. 자, 단기분 이자 미수액이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선불이에요? 지금 후불이에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아직 받지 못한 거죠. 후불이에요. 그러면은 후불일 경우에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돈을 못 받았으니 얘는 후불 계정에서 손익이 예상 중에서 미수 수익 아니면 미지급 비용 두 가지 계정밖에 쓸 수 없다 그랬죠. 후불인 경우에는. 그런데 얘는 지금 이자 우리 수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미수 수익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차별에다가 미수 수익 이렇게 쓰시고요. 얼마 못 받았대요. 15만원. 근데 이게 뭐였었어요? 이자 수익을 우리가 못 받은 거였었죠. 대변에 못 받은 이자 수익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 5번에 해당되는 수동 결산 자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어디에 가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차변에 미수 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먼저 입력해 볼게요. 왜냐면 얘는 지금 수동결산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가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안 시켜놨네요. 2023년 우리 K랩 코드 번호는 5000번 실행시키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세요. 날짜는 12월 31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차변에 미수 수익 돼 있죠? 금액은 15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 해서 1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그 문제에 대한 걸 써주신 게 된 거죠.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시죠? 설마니, 근데 느낌은 처음 보는 것 같을 거야. 연습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단기 법인세 비용 추산액이 369만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선납세금 조회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요. 선납세금 내는 거 두 가지 경우 있다 그랬었죠. 어떤 경우였었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을 때 은행이 우리 거 원천 징수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우리 거를 제3자가 원천 징수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먼저 낸 거기 때문에 선납세금 이렇게 쓰세요. 여기 있었죠. 이때 원천 징수한 금액이 15,400원이었었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대변에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주어야 되는 금액은 이자 뭐라 그러지? 이자는 얼마였었다 그랬었어요? 10만원이었다 그랬었죠. 우리한테 은행에서 이자를 10만원 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 보통 예금 통장에는 얼마밖에 안 들어와요? 보통 예금에는 여기 선납세금 걔네들이 그 원천징수에서 세금 납부할 거 빼놓고 나머지 84,600원만 이렇게 보내준다 그랬었죠. 요때 선납세금이 한번 사용이 돼요. 우리 입장에선 세금을 먼저 낸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선납세금 있냐면 법인들은 전년도에 납부했던 법인세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법인세 세금 납부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원 납부했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올해 6월달이 지나잖아요. 6월달이 지나고 반이에요. 반 지나고 2개월 이내. 그럼 8월 31일까지예요. 중간 예납을 해야 돼요. 중간 예납. 그러니까 중간에 세금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를 납부하느냐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거에 50%를 무조건 세금으로 먼저 납부한다는 뜻이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50만원 되겠죠? 차변에 선납세금 뭐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전년도에 무조건 반이니까 선납세금 50만원 이렇게 하고 대변에다가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하면 되겠죠. 국세청으로 이렇게 납부할 때 중간 예납에 따른 키를 선납세금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하튼간에 세금 먼저 냈다는 얘기죠. 전년도는 우리가 2022년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2022년도 지금은 2023년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말이 됐습니다. 2023년도 12월 31일이 됐을 때 우리가 결산을 다 끝냈더니 우리 세금, 법인세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이 법인세 비용 납부할 금액이 계산이 됐어요. 총 얼마를 납부해야 되느냐면 2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인세 비용 세금 내야 되는 것들은 앞에서 냈던 요거 이자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 예납이 따질 거 없이 그냥 다 포함해서 계산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우리 급여처럼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법인세 비용 해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용이니까. 근데 우리 200만 원 내야 되는 세금 중에서 올해 벌써 납부해놨던 세금이 있었죠. 그 이름이 선납세금이에요. 선납세금으로 얼마를 납부해놨었나요? 여기 15,400원하고 50만원 해놨죠. 그러면 51만 5,400원은 납부를 해놓은 거죠 벌써. 이자 수익 선납세금도 그냥 세금으로 치고. 그쵸. 우리 거 중에서 우리 지금 이자가 지금 10만원 발생했는데 우리 통장에 들어온 건 얼마만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디 갔어요? 은행이 꿀 것 같겠어요? 네. 이걸 갖다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우리 그 세무서에 납부를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선납세금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원들 월급 주면서 예수금 띄워놓으면 그거 우리가 가져요? 아니면 직원들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한다 그랬죠. 제3자가 우리 거 납부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으로 당연히 세금을 미리 내놨겠죠. 그러니까 우리 낸 금액은 뺀다는 얘기예요. 그건 금액 두 개 합쳐서 얼마였어요? 51만 5,4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2월 31일 입장에서는 세금을 지금 납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 얘는? 지금 2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게 되면 얼마 나오네요? 149만 5천 원인가요? 149만 8만 5천 원 맞겠지? 더하기 빼기가 제일 어려워. 자,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게 법인세 납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요거 내는 것 되게 회계 처리하는 거는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매년 돈을 벌면 세금 내야 되겠죠. 회계 처리가 뭐 다른 게 없더란 얘기죠. 다만 이 선납세금을 어디서 지금 벌써 세금을 냈는지 1년 동안 찾아봐야 되겠죠. 그 계정을 통해서 찾는데 찾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법인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결산일 있죠. 결산일이면 12월 31일이에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맥시멈은 언제까지예요? 3월 31일까지 이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냥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 알았으니까 3월 31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2024년 며칠 날까지 3월 31일 날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날 요 미지급 세금을 납부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미지급 세금 148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가서 현금으로 요즘은 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보통 예금으로 납부를 하겠죠. 148만 5천원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그럼 세금이 얼마 지금 계산됐다고 알려주고 있나요? 세금 얼마래요? 자, 요거는 제가 비교하라고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2022년 3년이라고 되어 있겠죠? 2023년
12월 31일 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한다면 교재에서 주어진 차변의 법인세 비용은 얼마예요? 369만원 이렇게 쓰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차변에는 거기 선납세금 조회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납세금을 조회해야 되는데 전 이거 화면 지금 바꾸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전체 화면에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오른쪽 끝 위쪽에 보면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 클릭하셔가지고요. 12월 달 걸로 보세요. 12월 달 말 현재 조회하셔가지고 거기에 선납세금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그 선납세금 낸 거예요. 그게 잠깐 저도 보고 선납세금 15,400원 밖에 없죠. 우리가 지난번에 입력했을 때 지금 여기 제 예제가 이자 수익 10만원 있었을 때 그 우리 분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 금액만 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400원은 선납세금 냈죠. 거기 직기 나와 있는 숫자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선납세금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12월 말 시점에서 거기 선납세금 계정 찾아서 좀 금액 조회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금액은 다 뭐예요? 또 제가 쓴 걸로 봤을 때 미지급 세금이라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럼 미지급 세금은 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빼는 거 367만 4,600원. 이거 뭐야? 300이 아니지. 367만 4,600원. 이렇게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그 수동분계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그 단기 법인세, 이 법인세는 지금 거기 수동결산도 이렇게 10월 31일자로 가능하고요. 자동결산 그도 가능해요. 그러면 알게 된다면 보편적으로 수동결산을 하겠어요? 자동결산을 하겠어요? 당연히 자동하겠죠. 근데 회계 담당자로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AT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 여기 K랩처럼 자동결산이 한 번에 딱 되면은 너무 좋은데 걔는 한 번에 자동결산이 안 돼요. 걔는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회계 담당자는 여기 수동결산으로 해서 차변에 대변에 여기 회계 처리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지금 딱 받으시고 수동결산 할 일은 없겠지만 이거 분기해야 되는 게 어디서 선납세금 찾아서 이렇게 분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럼 얘는 일단 수동결산하는 거 제가 분기는 다 해드렸으니까 참고로 봐두시고 이제 위에서부터 자동결산에 반영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배웠으니까 이거부터 해볼게요. 설명 나중에 해도 되긴 하겠지만 얘는 빼놓고요. 자, 전체 화면에서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산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 거에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로 자동결산하는 여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결산하니까 1월달부터 몇 월까지 12월까지 우리 결산 왕창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화면이 쭉 이렇게 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화면 구성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얘가 무슨 화면인지를 아셔야 되겠으니까. 자, 1번에 여기 화면 구성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매출액 나와 있죠. 2번은요. 그럼 3번은 뭐겠어요? 그렇죠. 3번은 그래서 매출 총이익 나와 있어요. 4번은 뭐예요? 판관비죠. 5번은 뭐겠어요? 영업이익이에요. 6번은요? 7번은 8번은 9번은 저기 보통 아까 썼던 법인세 비용, 다른 말로 법인세 등이라고도 불러요. 9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번은 뭐예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를 암기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항목들도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금방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법인세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법인세 입력하는 것부터 잠깐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법인세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제가 분계를 써놓고서 얘가 자동결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조금 전에 차변에 법인세 비용 제가 이렇게 써놨었죠. 또 법인세 등이라고도 합니다. 금액은 369만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개변에는 선납세금 15,400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은 얼마였었어요? 미지급 세금은 367만 4천원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자, 봐요. 지금 여러분이 자동결산을 하시게 되면 선납세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지 않더라도 지금 차변에 15,400원 자산규정으로 와있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수동결산하면서 선납세금을 인전 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상대 처리해서 없앴죠. 요 절차가 해당되는 게 여기다가 어떤 자리요? 요 옆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15,400원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추가 계상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추가 계상액. 추가 계상액이 바로 미지급 세금이에요. 우리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돈. 그럼 미지급 세금은 지금 아까 얼마라고 계산이 됐었어요? 법인세 계산된 금액 369만원에서 계산기로 15,400원 빼게 되면 돼요. 그 차액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라고요. 여기다가 얼마? 367만 4천원을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됐죠? 그러면 두 개 합쳐진 금액이 여기 바로 법인세 비용이잖아요. 그 법인세 비용이 바로 여기 위에 998 이게 코드 번호예요. 998 그래서 거기 위에 금액에 여기 369만원 딱 표시됐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F3 누르면 얘가 이제 분계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띵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법인세 반영하는 방법, 수동결산하는 방법과 자동결산하는 방법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일단 여기다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15,400원 밑에다가는 367만 4,600원 그럼 369만원 딱 맞죠? 그럼 이렇게 입력만 해놓으시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인세와 관련돼서는 수동결산해도 맞게 해주고요. 자동결산으로 처리해도 맞게 해줘요.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5번하고 6번은 됐죠? 다시 그러면 돌아가서요. 앞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고자산 입력하라 그랬었죠. 기말 재고 금액을 여러분이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원재료, 제공품, 제품 나와 있죠. 어디다 입력하는 것이냐면 여기 화면 띄워놓고요. 자, 여기 매출원가에는 나중에 원가계산 배우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집계하는 거 다라 그랬죠.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집계하는 거 크게 세 가지로 집계한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 원재료비, 두 번째는 노무비, 세 번째는 경비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원재료 지금 기말재고액 입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재료라고 쓴 거 여기 칸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색깔 표시된 데 있잖아요. 입력하는 칸은 요렇게 색깔 된 데에다가만 입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기말 원재료 재고액 어딘지 찾았죠? 여기다 얼마 입력하면 돼요? 거기서 750만원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750만원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 나와 있나요? 제공품 나와 있죠? 자, 이 원재료, 노무비, 경비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제공품은 현재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여기 단기 총 제조 비용 밑에 여기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래서 여기 또 파란색으로 칸이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얼마 입력하면 돼요? 250만 원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250만 원 입력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제품 기말 재고액 있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어디 있어요? 요 밑에 단기 완성품 원가에 맨 밑에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 얼마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350만 원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해당되는 데다가 다 입력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칸에다가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거 틀릴 일은 없죠. 세무 2급과도 이렇게 낼까? 서운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딴지를 걸어놔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말 재고에 대한 거, 여기 원재료, 제공품, 제품, 기말 재고액 다 입력해 보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매출 채권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래요. 오케이? 근데 매출 채권에는 뭐뭐 있었어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면 있었죠.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했던, 여러분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12월 시점으로 12월 시점으로 여기에 외상매출금 보이시나요? 외상매출금 얼마 있어요? 5천만 원 있죠? 5,062만 원 있어요. 이게 지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기말 재고, 기말 잔액이에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은 사용하고 얼마가 남아 있어요? 19만 원 남아 있죠. 그럼 5,062만 원에 곱하기 1% 해야 되겠죠. 그럼 금액 계산이 1%면 50만 6천 얼마 나오겠죠? 그럼 요거 빼줘야 되죠. 나머지 차액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 찾아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써줘 봐 드릴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이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지금 5,062만 원 곱하기 1% 하면 금액 얼마 계산돼요? 506 200 이렇게 되나요? 근데 여기서 보충법을 해야 되니까 대손충당금 사용하고 남은 게 얼마 있대요? 19만 원 요거 빼주게 되면 얼마만 해주면 돼요? 답을 봐야지 돼. 금액은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고 계세요. 31만 6,200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뭐라고 쓰고 대손 상각비 얼마? 31만 6,200원 이렇게 써야죠. 대변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31만 6,200원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일반 전표 입력에서 반영을 했다고 치면 여기 금액이 얼마로 바뀌겠어요? 여기 금액의 1%로 딱 맞겠죠. 우리 이거 일부러 그거 맞췄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야? 50만 6,200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자, 받으러 오면 잔액이 얼마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받으러 오면 3,225만 원 나와 있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1% 계산해서 거기에 32만 2,500원 여기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하면 되겠죠. 자, 개념은 이렇게 하라는 거였었어요. 이해됐어? 자, 근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여기 그 결산자료 입력 이 칸에다가 입력할 때는요, 요 위에 보시게 되면 대손상각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대손상각, 얘를 갖다가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했더니 여기 매출채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봤던 외상매출금 받으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에 지금 19만원 남아 있는 거 보여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충법으로 우리가 지금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될 금액이 31만 6,200원 이것도 나와 있죠. 어라?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계산 일일이 할 필요가 없네. 아, 편리하다. 아, 편리해요. 컴퓨터 사용하면 뭔가 편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바드럼은 3,225만 원 있는데 대손충당금은 없죠. 그건 32만 2,500원. 요거 나와 있죠? 요거 나와 있는 금액을 여기 밑에 보시면 결산 반영 누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자리에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매출 채권만 하라 그랬지 기타 채권은 하란 말 없었죠. 그럼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이외에 기타 채권인 것들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이 지금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여기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이 다 지금 대손충당금이 자동 설정됐죠. 얘네들은 없애줘야 돼요. 이거 하란 말 없었으니까. 그러면 얘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다 없어지죠. 그리고 대손상각비만 딱 남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문제에서 있잖아요. 대손율을 1%가 아니라 2%, 3%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대손율이 2%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대손율 있죠? 여기다가 2%를 입력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다 여기서 계산이 돼요. 이해됐죠? 이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여기 지금 대손충당금 설정 두 개를 해놨어요. 자, 여기 결산 반영이라는 걸 이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 숫자가 어디에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반영해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얘 눌러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아까 계산해 드렸던 방법으로 계산해서 요거 그 자리에다가 숫자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세무이국 가면은 이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됐다고 치고 이 숫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봐둬야겠죠. 어디로 갔는지 보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 옆에 비용 계정 써 있는 거 보여요? 어디로 간대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대손상각비와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라고 알려드렸었잖아요. 자, 그럼 일단 결산 반영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판관비에 가셔서 그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보시면 되겠죠. 자, 판관비에 와서 대손상각비에 해당되는 거 금액 여기에 와 보니까 여기 딱 들어와 있죠. 만약에 여기 대손상각이라는 게 활성화가 안 돼서 금액이 안 나타난다면 재무상태표 보고 금액 계산해 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되어 있고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었죠. 이거 지금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까지 벌써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돼 있던 금액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올해 추가로 더 발생한 것만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생산직은 얼마? 75만원. 사무직은 얼마? 150만원 더 입력하라고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회계 직접 입력할 때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는 차변에 퇴직급여 쓰기로 했었죠. 퇴직급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생산직은 몇 번대 퇴직급여여야 돼요. 500번대 퇴직급여 공채라고 쓰고요. 금액은 75만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급여 얘는 몇 번대예요? 800번대니까 판관비로 해서 1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12월 31일 날 이 퇴직급여들을 직원들한테 지금 바로 줄 거 아니죠. 대변에다가 부채로 계산해 놔야 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금액을 합쳐서 얼마겠어요? 225만원 되나요? 됐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12월 31일 날짜로 차변, 대변 구분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언더스탠드? 자, 근데 여기도 다행히 그런 기능이 있네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퇴직 충당이라고 해서 퇴직 충당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근데 여기 활용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 화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야 된 의미를 잘 아셔야지 돼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니까 기초금액이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벌써 지금 설정해 놓았던 금액이 여기 500번대 생산직은 2천만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직은 얼마가 있어요? 1,000만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교재에서 알려준 금액은 추가로 해달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그 추가를 금액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데다가 금액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 퇴직급여 추계액은요, 있었던 거 무시하는 거예요. 기초 전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결산하게 되는 우리 2023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총 얼마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입력하는 금액이. 그럼 총 얼마라고 계산이 됐겠어요? 2,075만원 이렇게 계산됐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됐어요? 지금 퇴직금은 12월 31일 시점에서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년도에 얼마까지 지금 미리 지금 쌓아놨어요? 2천만원 쌓아놨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추가 설정액이라고 나와있죠. 추가 설정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75만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2,075만원 입력해봐요.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와요? 75만원만 딱 나오죠. 그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 표를 보고선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사무직 같은 경우엔 여기다가 얼마라고 입력하셔야겠어요? 1,1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150만원이 딱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퇴직급여에다가는 2,075만원 입력해 주시고 퇴직급여에다가는 1,150만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교재에서 설명했던 여기 추가 설정에 추가 설정이 75만원 그 제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관비 150만원 딱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됐으니 아까 활용했던 것처럼 결산 반영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봐요. 퇴직급여인데 75만원은 제조에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고, 퇴직급여인데 밑에 거는 사무직 거는 판관으로 되어 있죠. 자, 어디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자, 찾아봤더니 자, 퇴직급여는 임금에 해당되겠죠. 급여 밑에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전입액, 그래서 계정 코드 번호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죠. 여러분 세무이급에서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게 활성화가 이렇게 안 돼 있다면 지금처럼 여기 자리에다가 주어진 금액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무직 거 어디가 있나 봐요. 사무직 거는 여기 판관비 밑에 똑같이 급여 밑에 있겠죠. 급여 퇴직급여 전입액 그래서 150만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에는 추가 입력액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자리에는. 근데 아까 요걸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거예요. 네 번째 거.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아하니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고정자산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거기서 감가상각비를 지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 놓았었죠. 언더스탠드? 자,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도 여기 한번 보세요. 결산자료 입력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감가상각이라는 거 보여요?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기장치 입력했던 거, 고정자산 입력했던 거, 결산 반영 금액에서 미리 벌써 다 반영이 되어 있죠. 실제로 회사에서는요, 이 감가상각 반영해야 되는 계정이 여기처럼 꼴랑 몇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여러분이 감가상각 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자료 입력하면은 결산할 때요, 감가상각비가 실제로 이렇게 다 반영이 돼요. 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제조, 공장에 있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본사에 있었던 게 있었고, 나눠져 있었죠. 자, 얘를 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결산 반영 누르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금액이 다 계산되어 있으니 결산 반영 눌러봅니다. 자, 그리고 매출원가 공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여기 감가상각비를 봐요. 그럼 여기 공장에서 감가상각비 해당되는 거 일반 감가상각비 중에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금액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감가상각비도 여러분이 세무 2급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반영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감가상각비 계산하셔서 요 자리에다가 해당되는 계정 과목 자리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관비 보세요. 판관비에서도 감가상각비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차량 운반구하고 비품만 반영이 됐네요.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서 개발비 120만원 반영된 것도 여기 밑에 있죠. 이런 계정에 관련된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얘가 눌렀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다면 그 자리에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6가지를 가지고 여기 기말정리사항으로 여러분 반영한 걸 다 해봤어요. 자, 근데요, 지금 우리가 기말정리사항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숫자를 다 입력하기는 했죠. 근데 우리 회계 담당자가 회계 처리를 안 하면 그거는 완벽한 게 아니죠. 우린 지금 해당되는 거에 숫자 금액만 입력했지 차변, 대변, 분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안 했어요. 그것까지 돼야지 돼. 근데 그 분계를 내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결산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자동 분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하시고 맨 마지막 과정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전표 추가라고 왼쪽 오서리에 끝에 있죠. 왼쪽 못에 여기 전표 추가 얘를 눌러주지 않으면 여지껏 입력했던 자료 다 틀린 거예요. 뭘 눌러줘야 된다? 맨 마지막 자료는 맨 마지막 작업은 여기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일단 눌러보세요. 전표 추가. 그러면 결산 분계 일반 전표에 추가할까요?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네라고 눌러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결산 분계 완료 이렇게 뜨죠. 그죠? 여러분 분계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여러분이 앞에서 일반 전표 입력 다시 가셔가지고 여기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세요. 그럼 거기 분계 결차 결대라고 해가지고서 분계가 쫙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처음 우리 그 회계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결차 결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결차 결대 그때 사용되는데 그때 그 결차 결대가 뭔지 알려 드릴게요.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요? 결차 결대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F3을 눌러가지고 반영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숫자로 5번, 6번 이렇게 입력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회사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결산할 때 이 결차 결대에 해당되는 결산 항목이 몇 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몇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담당자들이 지금 이 결차 결대 결산을 지금 끝낸 상태예요, 이게. 근데 그 계정이 이게 틀렸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차 결대 조금 전에 결산 분계 나왔던 거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씩 다 분계 또 다시 해주려 하면 환장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위에 보시면 결산 붕괴 삭제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결산 붕괴 삭제라는 거 보이시나요? 얘도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 굳이 눌러보지 마요. 제가 할 테니까 봐요. 그냥 결산 붕괴를 갖다가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요 위에 나와 있는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고 되어 있던 거 있죠? 여기서 했던 게 그것만 결차 결대로 되어 있던 것만 싹 다 없어져요. 자 그러면 얘 누를게요. 없어졌죠. 그리고 12월 31일자로 다시 붕괴를 조회해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입력했던 거 이거밖에 없죠. 즉 수백 개가 됐던 수천 개가 됐던 간에 지금 그 경험만 하고서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한 거 수정만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전표 추가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수정하기가 너무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활용하려고 결차 결대로 구분해서 입력이 돼 있던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차변에 입력한다고 대변에 입력한다고 결차 결대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없어져요. 보통 회사에서요 결산할 때 이렇게 결산 다 했죠? 라고 몇 번 확인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자료 이거 지금 갖다 줬어요. 그리고 찡찡거리는 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 그러면 고치게 해줘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해줘야겠죠?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을까 싫을까? 싫겠지? 그러면 저처럼 천사 같은 사람은 그냥 수정하라고 이게 해주는데 이거 결착일 때에서 이게 지금 마감이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더 이상 입력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요. 그 기능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조용히 저녁에 와서 몰래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할 수가 있다 없다?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상관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그 회계부서의 책임자도 결산된 숫자를 그 윗 경영진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했는데 우리 담당자 이거 또 틀렸대요. 그래서 경영진한테 또 이 숫자가 잘못돼서 재무제표 다시 뽑았습니다. 그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럼 그 사람도 엄청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잘 마감했으니까 다짐을 받는데도 최소한 3-4번은 수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마감 끝낼 때 진짜 확실한지 물어보겠죠. 그리고 더 이상 수정 못하게 막아놓는 기능도 있는 건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결산 자료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럼 뭐까지 끝난 거예요? 재무제표도 다 만들었다는 뜻이 된단 말이죠. 아까 여기 F3 전표 추가 누르는 동시에 모두 다 끝나느냐면 총기정원장 나왔던 것들 있죠? 걔네들도 싸그리 다 끝나는 절차가 진행이 된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결산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설명 쭉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읽어는 보셔야겠죠. 천천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장부의 조회 나가도록 할게요.